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 5가지 관점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가 체계론적 관점입니다. 앞에서도 체계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현대사회에서는 이 체계란 시스템이란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단어가 아니고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체계라는 것은 서로 관계하는 요소의 집합이라는 의미로 1937년에 사실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죠. 우리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체계라는 단어를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전이지 않습니다. 생물학자인 베른트 람피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의 출발점을 두고 있고요. 사회과학에서는 이를 도입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회 체계 이론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팔슨즈라는 학자가 이 베른트 람피의 이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교하게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체계론적 관점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것들이 부분 모여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분이 그냥 혼자서 각각 따로따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끼리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가 부분의 단순합이 아닌 단순합 이상일 수도 있고 단순합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갖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스포츠팀에서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의 아주 탑 랭킹에 해당하는 선수들의 연봉을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금액들이죠. 그러한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을 때 부분이 다 훌륭하니 최고의 선수들 모아놓으면 그 팀이 항상 1등을 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연봉이 1등인 팀이 최종적으로 1등 하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건데요. 그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즉 스포츠팀이라고 한다면 팀워크가 상호작용이 잘 안 이루어지면 그 팀의 성과는 아무리 한 명 한 명이 훌륭해도 훌륭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에서 체계는 각각의 체계들은 하위 체계로 이루면서 이들 하위 체계들이 모여서 상위 체계를 이루고 각 체계들 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상호작용, 다른 말로는 상호적 순환작용을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개념이 환경 속의 인간,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우리는 클라이언트 한 명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 한 명의 심리 내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한 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체계들을 바라보는데요. 그 환경의 체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인 부부를 클라이언트 체계로 접근하는 경우에 노인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가족, 또 친척, 친구, 소속된 단체, 병원,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환경 체계들이 각각 부분으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즉, 다양한 환경 체계들 간의 관계를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에 몇 가지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에 영향을 받아서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이 단선적이기보다는 어느 일방이, 어느 부분이, 어느 하위 체계가 다른 하위 체계에 단선적으로 영향을 일방적으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 귀가 후에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많은 부모들의 전형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자, 가출 청소년이 가출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좀 화가 나기도 하죠. 돌아와서 안심되기도 하지만 한편 화가 나기도 하는 양가 감정,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출 후에 복귀를 한 이 청소년에게 너 나갈 때는 언제고 왜 들어왔니? 다시 나가버려.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사실 정말 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진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또 이 청소년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상호작용이 순환적으로, 지금은 좀 부정적인 방향의 순환적인 형태인 건데요. 자, 이것이 어느 일방,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 부모에 대한 일방 또는 부모에 대한 가출 청소년의 일방의 영향이 아니라 상호 순환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순환적 인과성에 해당합니다. 자, 체계론적 관점에서 사실 체계론적 관점이 그 팔슨즈라는 사회학자가 정리한 사회체계론은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한 양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뭐 굉장히 간략하게 다루는 셈입니다. 자, 체계 간의 경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라는 것도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습니다. 개방체계라는 것은 체계 간의 경계를 유지하면서 환경체계와 정보와 에너지의 교환이 자유롭게 일어나는 체계이고, 폐쇄체계는 환경체계와 상호작용이 제한적인 체계여서, 자, 이것은 역시 이게 추상적인 개념적인 설명이어서 예를 들어보면 가족의 경계가 지나치게 투과적이어서, 자, 성원들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것도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자, 가족의 경계가 지나치게 투과적이어서 불분명해서 응집력이 부족하다는 말의 의미는, 자, 비유하자면 그 아내분들 입장에서 가장 그 싫어하는 남편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깥에서는 호의인데 정작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정 내부에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를 많은 아내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경향이 존재하죠. 바깥에서는 아주 호인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값도 혼자 다 내고 뭐 온갖 뒤치다거리를 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가족에 돌아와서는 정작 신경 쓸 겨를이 없고 에너지도 고갈돼 있고, 정작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자, 그런 경우 우리는 가족의 경계가 있어서 가족 안을 우선시하는 게 우리의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족과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죠. 우리는 기본적인 사회통념은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사회통념인데, 바깥의 사회생활을 더 강조한다면 그 상황을 우리가 가족 경계가 불분명하다, 투과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도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고요. 즉, 개방체계에 관련된 겁니다. 가족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서, 가족에 대한 경계선이 있고 가족을 우선시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없어서 가족과 외부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지나친 개방체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반대로 폐쇄체계의 경우에는 가족 경계가 지나치게 경직이 되어서 외부와의 교류가 없고, 또 폐쇄된 경우에 역시 이것이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요. 지나치게 가족끼리만 똘똘 뭉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만났던 그 사례 중에 한 명이 2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었는데요. 이분의 그 반응은 어떤 거였었냐면, 가족 아니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것,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결코 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사회생활에서 만난 사람들을 안 믿습니다. 이 클라이언트의 상황이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버지는 가출해서 뭐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엄마와 언니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외에는 친척들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세 명이 어렵게 생계를 꾸려온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은 굉장히 똘똘 뭉쳐 있는데, 이 세 명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이 세 명 이외에는 믿지 않는 형태, 결과적으로 사회생활의 기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나친 개방 또는 지나친 폐쇄 둘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적절한 경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항상성의 개념인데요. 모든 사회 체계는 변화하려는 동시에 현상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닙니다. 개념적으로는 우린
하위 체계는 항상 두 가지 변화의 속성과 유지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항상성이라는 개념이 좀 더 우선적으로 가지는 개념은 유지 쪽에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변하긴 변하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한 상태가 항상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를 들자면 가족 내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고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은 어느 가족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족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부모의 고령화라던가 나이가 드는 거라던가 자녀의 출산 등에 의해서 그 규칙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변해 줘야 그래야 가족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절대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부모의 경우에 지금 상황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 결혼 연령이 30대 남자나 여자는 다 30대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결혼 이외에는 성경험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 사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가족의 부모는 혼전 성경험은 절대 안 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다면 지금 사회 변화 또는 자녀 생각과는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갈등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변하긴 변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태학적 관점인 건데요. 모든 유기체는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과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적응해 나간다는 관점입니다. 생태학이란 것 자체가 그 자연과학적인 생태학의 이론을 이제 사회과학에 도입한 건데요. 인간과 환경의 적응적 균형 또는 적합성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들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과 아주 잘 일치하는 건데요. 자, 생태학이라는 것이 원래 그 생물학의 한 분야로서의 자연과학인 건데요. 자연계를 잘 살펴보면 적응이라는 것이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적응이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아니어서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것이 적응이고 두더지는 땅속을 파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 낮은 의미가 아니고 그게 적응인 셈이죠. 각각은 적응할 수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의 현상입니다. 식물의 경우에도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물들은 키를 아주 높게 키웁니다. 근데 모든 식물들이 다 키가 크려고 경쟁을 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서 어떤 식물들은 키를 크는 대신에 잎사귀를 넓게 펼쳐서 햇빛을 받는 방식으로 적응하고요. 또 어떤 식물들은 아예 햇빛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음지식물 형태로 적응을 하죠. 생물계의 적응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 생태학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생물 종에게 딱 맞는 환경을 생태학적 지위라고 표현하고 영어로 그냥 우리말로도 쓰기 때문에 니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벽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좀 둘 다 어려운 말이긴 하죠. 환경에 딱 맞는 적응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이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벽감이라는 단어는 옆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보자면 움푹 들어가서 벽에 이제 움푹 들어간 형태여서 여기에 이제 어떤 화분도 놓고 뭐 장식물을 놓을 수 있는 벽이게 쑥 들어가서 장식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자, 이러한 벽감에 딱 맞는 화분은 지금 그린 크기의 화분입니다. 이 크기의 화분이 딱 맞는 벽감인 셈입니다.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거죠.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딱 맞는 생태학적 지위에 지금 딱 들어맞는 겁니다. 이 화분은 이 벽감에 맞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현장에 관련된 현장에 적용을 해보면 학교 현장에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라는 중고등학교의 현장이라는 것은 공부라는 시험 성적이라는 벽감 한 가지의 적응만을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공부에 적합할 리는 없죠. 운동에 적합한 경우도 있겠고 각자 굉장히 자신의 적합성은 다를 수 있는 것, 그게 생태학적 관점인 건데요. 학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딱 한 가지의 벽감, 공부라는 벽감에 모든 학생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셈이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정할 수 있는 벽감이 생태학적 지위, 니치가 네모난 모양도 있고 세모난 모양도 있고 별 모양도 있어야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적합한 적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네모난 공부라는 벽감만 존재하고, 별 모양의 학생에게도 네모에 맞추려고 하고 세모 같은 특성을 가진 학생에게도 네모라는 벽감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의 현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생태학적 관점과 굉장히 거리가 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생태학적 관점의 실천적 함의를 살펴보면,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하는 사육사는 클라이언트의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환경의 적응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응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가 환경과의 적응적 균형을 이루도록 적절한 환경 자원을 새로 개발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겠고, 자원을 활성화하거나 강화하는 개입에 주력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에 청소년의 학교도 출석도 잘 안 하고 뭔가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퇴학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상황인데요. 이런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경우에 우리는 대개 청소년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고 청소년과 학교의 적합성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적합성을 찾기 위해서는 이 개인이 변한 것도 가능하겠지만, 뭔가 비행 청소년을 건전하게 바꿔내는 것, 거기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물론 그것도 초점이 되는데 그것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변화 전략이 될 수 있겠고, 필요하다면 학교가 안 바뀐다면 학교를 바꾸는 것, 그 학교랑 잘 안 맞는다면, 적응이 잘 안 된다면, 생태학적 지위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교로 전학 가는 것도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둘 사이의 적응의 문제라면, 학교를 바꾸면, 전학을 가면 새로운 적응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응이 가능한 학교로 전학을 가면 굳이 학생을 변화시키거나 굳이 학교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좋은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안학교 중에 그 영국의 서머힐이라는 학교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는 스스로 공부를 원할 때까지 수업에 들어오지 않을 자유가 학생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가 본 동영상 중에 한 장면은, 인터뷰의 대상이 됐던 한 학생은 2년째 놀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했는데 수업은 2년째 전혀 안 들어가고 계속 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공부하지 않을 자유가 주어진 학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발달적 관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에서의 발달의 관점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만을 발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할 때까지 인생의 전 과정을 발달의 과정으로 살펴봅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현재는 미래의 과거로서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클라이언트의 현재를 돕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전체 발달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입니다. 자, 인간은 개인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단계별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며 발달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몇 명의 학자가 나와 있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피아제, 콜버그. 자, 이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제시했고 인간의 발달 단계를 5단계로 제시하고 있고요.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 단계는 8단계,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 발달은 4단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는 6단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개론에서는 사회복지 전체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룰 기회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과목, 필수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 주에 걸쳐서 아마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런 발달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집단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발달에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족도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봅니다. 자녀의 출생, 양육, 독립, 중년부부, 노년부부, 배우자의 사별 등을 거치면서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각각의 단계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잘 돕기 위해서는 이러한 발달 단계 특징을 사회복지사는 이해하고 있어야 클라이언트를 잘 도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집단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집단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가지기 이전 단계, 권력과 통제 단계, 차별화의 단계, 분리 단계를 거치면서 집단이 처음 모였을 때부터 집단이 해산될 때까지 일정한 발달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자, 역량 강화의 관점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 역량 강화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역량. 영어로 이제 파워입니다. 역량 강화는 임파워먼트고요. 거기서 어근이 되는 단어가 파워, 역량 또는 정치적 힘인 건데요.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임파워먼트 되지 않아서, 즉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또 역량 강화 관점은 또 학자들에 따라서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갈등론적인 관점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즉 누군가는 뺏는 사람이 있고 뺏기는 사람이 있다는 관점인 건데요. 갈등론이라는 것은 인류가 약 10,000년 전에 농업을 시작하면서 잉여 생산이 생기기 시작했고, 농부가 1년 농사를 지어서 자신이 먹고 사는 것 이외에 창고에 이제 뭔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잉여 생산이. 그러면 그 잉여 생산을 뺏는 사람은 자신이 힘들어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누군가의 잉여 생산을 뺏으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전문적으로 뺏는 사람이 생겼고, 그게 이제 군대가 되고 국가가 되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됐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귀족이 되고 왕이 되고, 권력이 있고 권력이 없는 사람들의 관계, 거기에서 권력이 없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신분제 사회에서 노예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노비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00년쯤 전에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 시대에 가장 소외된, 가장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은 노예일 겁니다. 가장 자신의 힘이 결여되어 있고, 자, 근데 이 노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접근하려고 했을 때 심리 내면적으로만 접근해서, 자, 마음만 먹으면 노예들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심리적인 측면만 강조하게 된다면 결코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노예들은 자신의 삶의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위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노예로서의 인간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노예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인간의 심리 내면만 건드리게 된다면 이 노예를 정말로 돕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건데요. 자, 바로 그런 관점으로 현대에선 공식적인 노예는 없어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일정 부분 그런 측면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서, 우리 사회 누군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여러 측면에서 그 힘을, 그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임파워하는 것이 역량 강화의 관점입니다. 자, 인류 역사와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억압받는 집단이라는 관점에서 클라이언트가 억압받는 집단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모든 형태의 억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량 강화의 차원에서는 이제 세 가지 차원을 볼 텐데요. 개인적 차원, 역시 클라이언트 개인적 차원입니다. 출발은 개인의 역량, 감정, 변화 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표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신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앞선 그 시간의 이해에서 식당에서 거절되는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단지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식당에서 나가달라고 거절될 때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 표명할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되돌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고 자신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입니다. 두 번째는 대인관계 차원인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인데 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주거나 또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교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이라면 식당의 주인과 이 거절당하는 장애인과 상호교환의 관계에 관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당 주인이 변화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는 것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수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거칠게 항의를 할 수도 있겠고 타협하는 방식도 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상호교환의 관점이죠. 사육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타인의 바른 이해를 격려하고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조적인 차원인데요. 사회정치적 차원이라고도 하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같은 사회구조를 바꿈으로써 좀 더 힘을 얻고 파워를 얻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힘을 얻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회적 수준에서의 자원 창출은 그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힘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바꾸면 지금 식당에서 거절당하는 장애인 한 명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자는 건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을 노력해왔습니다. 자, 다섯 번째 관점으로 강점 관점입니다. 병리적 관점 또는 증상 중심, 문제 중심의 관점에 반대되는 건데요. 우리는 클라이언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아주 그냥 통상적인 관점인 건데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보는 관점입니다. 원조 전문가인 사회복사는 클라이언트의 결핍과 문제를 사정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약점을 보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사실은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선택도 그렇죠. 자신에게 부족한 것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강점을 강화하는 데 쓸 것인지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앞에서 예를 들었던 지적장애인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저 앞에서 지적장애인이 단추 채우는 거 6개월 훈련해서 단추 채우는 거 성공하고 신발끈 묶는 거 6개월 훈련해서 성공하고 그래서 평생을 한 3, 40가지의 사회생활 기술을 일상생활 기술을 익혔다고 하더라도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 지적장애인 클라이언트의 인생에 과연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식이 이제 강점 관점입니다.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이고요. 자, 실천적 함의에 관련해서 이런 강점 관점을 적용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족 치료 중에서 해결 중심적 단기 치료인 건데요. 자, 여기에서는 질문 기법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기법들이 나옵니다. 자, 예외 질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클라이언트의 과거 경험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에서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예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아주 자주 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가족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상담을 하러 왔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문제 중심의 접근은 언제 부부싸움을 하며 왜 부부싸움을 하며에 집중하는데요. 자, 해결 중심적 단기 치료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부부싸움을 언제 안 했나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성공했던 경험과 현재 잘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으면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가치를 두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사회복지사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성공했던 부부싸움을 매일 해요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매일을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쯤은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안 했을 때의 상황을 집중하는 겁니다. 성공했던 클라이언트 행동을 강화시키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형적인 예외 질문의 형태는 이런 겁니다. 언제 문제가 발생했나가 아니고 발생하지 않았는가,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가의 얘기인데요. 부부싸움을 안 했을 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이런 해결 중심적 단기 치료에 있어서의 예외 질문에 해당하고, 전형적인 강점 관점을 반영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의 실천 대상 체계라는 제목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자, 모형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차원 모형인데 딱 두 가지가 있다는 의미인 건데요. 실천 대상 체계를 크게 미시체계와 거시체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관점입니다. 미시는 작게 본다는 거고 거시는 크게 본다는 건데, 자, 미시에는 개인과 가족 소집단, 거시에는 조직, 지역사회, 국가를 구분할 때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전공을 실천 또는 임상 전공 그리고 정책 전공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실천 임상 전공, 조직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집중하는 것을 이제 정책 전공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3차원 모형인데요. 미시와 거시 사이에 중간 체계. 자, 사실은 원래 한자어에 미시, 작게 보는 것, 거시, 크게 보는 것 그 사이에 논리적으로만 얘기하자면 중시가 맞을 텐데, 중시라는 단어가 원래 한자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체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중범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중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중시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클라이언트의 대상을, 개입 실천의 대상을 미시체계에서는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 중간체계에서는 조직과 지역사회, 거시체계에서는 정책, 국가, 문화, 점점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점 넓은 범위의 개입 실천 대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의 혼동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학자들에 따라서 어디까지를 미시로 볼 거고 어디까지를 중간이나 거시로 볼 거냐에 관련된 그 구분은 학자마다 가변적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직을 미시에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직을 거시에 넣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사회복지를 접하는 입장에선 이러한 구분들이 혼동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누군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기준을 갖고 가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는가라고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이런 변화가 사회복지의 실천 체계가 프로이트 시절엔 20세기 초반에는 중반까지 개인에게 국한됐었습니다. 개인의 심리 내면에만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 그러면 마치 정신과 의사처럼 내담하는 환자를 심리 내면적으로만 접근해서 뭔가 치료해내는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요. 조금 더 넓히자면 그냥 가족까지, 요 정도가 사회복지의 거의 한 50년에 가까운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실천이었는데,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수십 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환경에 대한 강조점이 강화가 되면서 집단과 조직과 지역사회, 정책, 국가, 문화로까지 서서히, 이것이 누군가가 자,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에 걸쳐서의 변화인 셈입니다. 프로이트는 개인과 가족에게만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 당시엔 개인이 미시고 가족은 거시라고 봤을 수 있을 겁니다. 이때까지는 소집단 이상의 상황,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에 걸쳐서 이것들이 점차적으로 넓혀져 가면서 학자마다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런 3차원 모형을 실천 체계와 좀 더 적용을 해보면 미시 체계 실천에는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이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학대 아동 상담, 가해 부모 상담 및 지도,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조정 등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중간체계 실천에는 조직과 지역사회 관련된 것인데 지역 내 학교, 의료시설, 복지시설 대상 교육, 지역 주민 대상의 학대 예방 캠페인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거시체계는 정책과 국가 문화 등이 포함되는데요. 법의 개정, 제도와 행정의 변화 등이 이 거시체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차원 모형입니다.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4차원과는 다른 의미인 건데요. 자, 브론펜 브레너라는 학자도 기억하셔야 될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학자가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앞에서의 미시 거시와는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학자는 4가지 구분을 했습니다. 미시 중간, 외부 거시. 자, 미시는 개인과 가족과 소집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체계, 중간은 미시 체계들 간의 관계, 외부 체계는 이웃과 지역사회 조직 등 사회적 구조에 관련된 내용, 거시 체계는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문화와 하위 문화, 사회 계층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미시체계 예는 아동이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등이 이 미시체계에 포함됩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아동이 이렇게 있을 때 클라이언트라고 한다면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교 선생님, 부모, 친구, 이웃집 아저씨 이런 분들이 다 클라이언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하나하나의 체계를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자, 중간체계는 미시체계 간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가 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여기가 부모입니다. 각각은 미시체계에 해당이 되는데 미시체계와 미시체계의 관계가 중간체계인 겁니다. 요즘 그 뉴스에 보면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들이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측면들이 중간체계에 해당합니다.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만약에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와서 선생님과 대판 싸웠다면 그것이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중간체계이고요. 자, 일단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외부 체계라는 것은 여기가 부모라고 한다면 아동이라는 클라이언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들, 부모가 속한 직장, 그런 것들이 외부 체계에 속합니다. 부모의 직장과 사회적 관계망, 부모가 직장을 실직했거나 직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그것이 가정에 돌아와서 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입니다. 자, 거시체계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그 사회의 사회 통념, 가치관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는데요. 문화라던가 예를 들자면 청소년기의 부모의 양육관 또는 사회 구성원들의 청소년관, 성이 될 때까지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라거나 그런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통념들,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이 클라이언트 체계와 미시체계와 또 외부 체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이르기를 브론펜 브레너는 거시체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천 대상 체계에 대해서 2차원 모형, 3차원 모형, 그리고 4차원 모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